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4살 남성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이곳에 사연을 올려보면 어떨까 생각만 하다 용기 내어 이렇게 올려보네요. 당시 철도 역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현재는 아내와 함께 백반집을 하면서 배달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내가 요리 솜씨가 좋아 역무원을 그만두고 얼마 되지 않은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제가 일자리를 잃자 아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남들은 그 좋은 직장 왜 간두냐며 타박하기도 하고 못 볼 걸 보면서도 견디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난 뒤로는 공황장애가 왔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하철에서 더 이상 고객님들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일어났기에 고심 끝에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직장을 간두기까지 부모님 반대도 엄청났습니다. 하나뿐인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라시는 것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 또한 불효를 하는 것 같아 항상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준 건 아내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찾아가 백반집을 하고 싶다고 설득했죠. 당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내는 부모님들을 설득해내고 말더군요. 차마 남편이 공황장애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못나고 철부지 없는 며느리 역할을 자처해 주었죠. 너 정말 제정신이니? 왜 반듯하게 직장 잘 다니고 있는 남편을 꼬드겨? 너도 아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라. 영무원 아들이 낫겠니? 밥집 하는 마누라 옆에서 배달하면서 위험하게 사는 아들이 낫겠니? 어머님 말이 다 맞는데요. 그런데 어머니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님도 항상 저희 집에 오시면 제 음식 먹고 기력 난다고 좋아하셨잖아요. 그 이 삼시세끼 꼬박 잘 챙겨주고 부지런 떨어서 알뜰살뜰 꾸려볼게요. 요즘 영무원이 말이 좋지 환경이 너무 취약해요. 아시잖아요. 아무리 3교대라지만 결국 지하에서 일하는 건데 어머님은 아들이 평생 지하에서 일하며 사는 게 좋으세요? 그건 우리 아가 말이 맞네. 영무원이 지하에만 있지. 나는 우리 며느리 말에 적극 찬성이야. 당신도 요즘 뉴스 봤잖아. 영무원들에게 갑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아버님.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니까요. 어머님, 저희 가게 차리면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매일 공짜밥 드시러 오세요. 돈 하나도 안 받을게요. 내가 뭐 좋다고 거길 가니? 난 밥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밥집 하지 말고 부창이 영무원 하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뜰살뜰 살면 안 되겠니? 어머님도 아시면서 월급쟁이 월급이 어디 월급이에요? 안정적이긴 한데 이 몸도 생각해야죠. 저희 부부 금슬도 좋고 이도 건강해야 둘째 손주도 보시지 않겠어요? 결국 둘째 손주를 미끼로 아내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어머니는 그렇게 반대하셨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게에 오셔서 공짜밥을 드시고 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오히려 저를 설득하고 끝까지 직장이 남아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윽박질러도 모자를 판에 제 편이 되어주고 저 대신 부모님 앞에 서서 총대까지 맸으니 정말 장가 하나는 잘 간 것 같았습니다. 무뚝뚝한 편이고 표현이 서툴러서 애교 많고 웃음 많은 아내가 저랑 8년을 살면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현재 너무 만족하며 지내고 있고 이제는 이 사건이 저와 아내에게는 지난 추억쯤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은 아내랑 함께 가게 문을 열고 맛있는 집밥을 매일 먹으니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졌어요. 아내에게 집밥을 언제 얻어먹었는지 가물하다며 퇴근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전보다 마음은 훨씬 평온해졌어요. 이게 다 아내 덕분입니다. 영무원으로 일할 당시
3개조 교대 근무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주기적으로 달랐어요. 하루는 주간조였기 때문에 아침 교대를 위해 일찍 출근을 했죠. 역사를 순찰하면서 알게 모르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학교에 가 있어야 할 교복 입은 학생들이 손 꾹 잡고 떨어질 줄 모르고 붙어있는 광경이나 열차를 놓쳐서 스크린 도어 앞에서 발을 동동 대는 회사원이나 야간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힘없이 간이 의자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어요. 혹여나 발생할 위급 상황을 주시하면서 오전 순찰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50대 후반쯤 보이는 중년 여성분이 간이 의자에 앉아서 통화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큰 목소리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분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웬만해서는 전화통화로 인해 역무원이 제지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컸고 가끔씩 들려오는 욕설로 다른 고객님들께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여성분께 조심히 다가갔어요. 단발머리에 손톱만한 진주 귀걸이를 한 그분은 몸도 가냘픈데 어디서 그런 큰 목청이 나오는지 너무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분 앞에 정중히 서서 손으로 핸드폰 통화하는 제스처를 보이며 다른 한 손으로는 목소리를 낮춰주시라는 손동작을 보였습니다. 여성분은 대수롭지 않게 위아래 훑어보시더니 다시 통화에 여념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겨냥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속 건너편 상대방에게 저에 대한 비난을 하기 시작했죠.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꼈고 다른 고객들이 언짢은 표정으로 저와 여성분을 번갈아 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 돌아서자는 마음으로 여성분께 조용히 통화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여성분이 앉아있던 몸을 일으키자마자 제 뺨을 순식간에 힘껏 내리치고 말았어요. 이게 정말 정신 나갔나? 지금 통화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사람이 바쁘게 통화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전화를 끊으라니? 나보다 한참이나 어린 것 같은 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고객님,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역사 안에서는 큰 소리로 통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릴 수가 있어서요. 이봐, 내가 불편한 건 신경 안 쓰이나 봐요? 당신 사람 차별해? 나는 여기 고객 아니야. 저기 저 사람들이 불편한 건 보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건 보이지 않나 봐.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아침부터 재수없게 태클이야. 고객님께 불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분은 너무나 흥분해 있었고 화가 잔뜩 나 보였어요. 최대한 일이 커지지 않게 마무리 지으려고 대화를 멈췄습니다. 그때 마침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여성분은 저를 밀치고 스크린 도어 앞으로 걸어갔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고객 안내실로 자리를 옮기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어요. 열차는 멈췄고 몇 안 되는 고객님들이 내리고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여성분이 갑자기 픽 앞으로 고꾸라지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를 가까스로 내려와 쓰러진 여성분을 돌려 눕혔습니다. 너무나 위급 상황이었던 터라 그분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숨을 쉬는지 확인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다른 직원과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역무원 일을 하면서 이런 위급사항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분이 들것에 실려가는 것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역사 바닥에 눕고 말았어요. 차가운 역사 바닥에 닿는 손이 덜덜 떨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사무실을 찾아왔는지 기억이 없는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 직원이 잘했다며 어깨를 쳐주고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이게 잘한 건지
혹시나 나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 쓰러진 건 아닌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잘하려고 한 건데 일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어디서부터 그 여성분과 엮여져 잘못됐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대를 위해 출근을 했어요. 야간조였던 동료가 어제 사무실에 전화가 빗발쳤다면서 그 여성분에게 항의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성분은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말과 함께 저를 경절도죄로 고소했다더군요. 어제의 위급 상황보다 더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사람을 구해줬는데 절도라니요.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게 지하철 안은 CCTV가 많으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드니 내심 마음이 안심이 되고 침착해졌어요. 어제 일을 되짚어보니 여성분이 경황이 없어 절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억울했지만 제가 여성분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었으니까요. 그때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고소를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건 오해를 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도는 100번 양보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동료에게 여성분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았습니다. 어쨌든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을 풀어야 했기 때문에 퇴근 후 집에 들리기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생명의 은인인 나한테 이런 치욕을 안겨주는 이 여성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내 뺨을 때린 그분이 오히려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닌지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여성분의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영무원 김부창입니다. 저를 고소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고소를 하셨는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고객님을 땀 뻘뻘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게 그게 잘못입니까? 정말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경찰한테 제가 몸을 만졌다고 하셨다면서요? 오해세요. 역산에 CCTV도 있고 분명 고객님이 숨을 안 쉬고 있는 걸 확인하고 기도 확보를 위해서 조여있던 단추를 푼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시면 이건 모함하자는 것밖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고소를 하셨는지 정말 이해도 되지 않네요. 그래서 뭐 내가 느끼기에 그랬다는데 어쩔 거야? 당신 혹시 내 목숨 살려준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경찰서에 가면 판단해 주겠지. 그럼 내 귀걸이는 어쨌어? 진주의 금테두리가 박혀진 귀걸이 말이야. 당신이랑 지하철에서 엮이고부터 귀걸이도 없어졌어. 뭘 잘했다고 피해자인 내 앞에서 큰 소리인지 모르겠네. 지금 당신 때문에 느끼는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병원에서 일어났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귀걸이까지 가져간 주제에 너무 당당하네. 귀걸이라뇨? 제가 왜 그쪽 귀걸이를 훔칩니까? 왜 억지를 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역사 내에 떨어졌던가 병원에서 잊어버린 걸 수도 있잖아요. 구급차 안은 찾아보셨어요? 왜 저라고 딱 짚으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함부로 사람 모함하지 마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도둑 취급하는 것도 죄입니다. 진짜 살려준 죄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할 말이 없네요. 죄는 누가 저질렀는데 나한테 큰 소리야?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두고 봐. 합의 보나 봐라. 어디 가서 누구 살려줬다고 떠들지 마. 그게 살려준 거야? 일어나 보니 옷은 뜯겨 있고 당신 때문에 없어진 내 귀걸이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이런 게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는 상황인가요? 아내 표현을 빌리자면 고구마 100만 개는 먹은 느낌이 이런 건가 봅니다. 다리가 도저히 떨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여성분에게 당신도 내 뺨을 때렸지 않냐고 말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됐어요. 세상 처음 그런 막무가내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별탈 없이 40년 넘게 잘 살아왔었어요.
크게 언쟁할 일도 생기지 않고 평탄한 삶이었죠. 그런데 이 여성분의 무례한 행동이며 언행이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경찰도 저에게 잘못이 없음을 아는 눈치였어요. 합의만 잘하면 쉽게 해결될 거라고 여성분과 자리를 만들 테니 합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고소하면 해봐라 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아내가 걱정이 되었고 분명 이분은 큰 합의금을 위해 저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당장 그분에게 합의금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합의를 보기로 마음먹었죠. 아내 몰래 일을 처리하려 했는데 아내는 눈치가 참 빠른 사람이라 매일 병든 닭처럼 출퇴근하는 저를 보고 회사에 몰래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후였어요. 당장 내일 합의 보러 갈 때 자기도 데리고 가라면서 저를 다그쳤어요. 합의를 위해 저와 아내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나서야 여성분이 나타났고 아내는 모든 힘을 빼고 오직 순조로운 합의를 위해 여성분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든 아내는 여성을 보자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여성분도 제 아내를 보자 당황했는지 황급히 경찰서를 나갔어요. 저는 그분을 쫓아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아내의 손에는 양동이에 물이 가득 담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물벼락을 여성에게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생긴 일이라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성분은 물먹은 생쥐꼴이 되었고 아내는 엄청난 분노로 그녀를 노려보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성난 얼굴로 누군가를 노려본 건 처음 본 일이었어요. 어쩔 줄 몰라 당황했지만 더 황당한 건 그 여성분이었어요. 갑자기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은 여성분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죠. 마치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광경을 보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어쩌려고 그래? 우리 좋게 합의하러 왔잖아. 이렇게 물벼락을 뿌리면 뭐가 돼? 당신 괜찮은 거야? 아니 혹시 저분 아는 분인 거면 나한테 이 상황을 좀 설명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내는 점점 분노가 극에 달하는지 거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감정이 격해져 결국 목 놓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다 아내는 참지 못하고 여성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말렸지만 아내의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내는 없는 힘도 내는 것 같았죠. 웃긴 건 제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여성분이 아내를 보자 너무나 180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내 앞에 나타나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아주 뻔뻔하게 나타났네. 어떻게 사람 인성이 그래요? 우리 가족한테 할 만큼 했잖아요. 평생을 괴롭게 살게 만들었으면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지.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 당신은 가정 파탄자야. 내 남편한테 무슨 누명을 씌우려고? 내가 당신 정체를 다 아는데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들어? 내가 면목이 없어. 벌써 15년도 지난 일이잖니? 용서도 바라지도 않고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놀랐는데 오해는 말아줘. 내가 네 남편인 줄 알고 그랬겠니? 그리고 사기 치려던 게 아니고 정말 비싼 귀걸이라서 분명 누군가 가져갔는데 그렇다고 네 남편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엮여도 이렇게 엮이니? 남편이랑 있었던 일은 합의할 테니까 다 없었던 일로 하자. 당신은 왜 저런 사람을 살려서 이 수모를 겪길? 왜 하필 저 사람을 살려서 잘했고 칭찬받아야 할 일을 이렇게 경찰서까지 오냔 말이야. 왜 살려냈어? 그냥 내버려두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갔는데 저 사람 때문에 15년 동안 화병을 달고 살면서 돌아갔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을 줄 몰랐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신랑을 아주 바보 취급했던데 상식 이하인 사람인 줄 알고는 있었어. 그런데 자기 살려준 사람을 어떻게 고소를 해? 당신은 우리 신랑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도 없었잖아. 내가 귀걸이 때문에 생각이 짧았어. 네 남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지. 날 살려준 건 맞는데 내가 그렇잖아. 고맙다는 표현을 이렇게 할 뻔했네. 이제 정말 안 나타나. 나 살려줘서 고마워요. 내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갈게. 여성분은 제 어깨를 몇 번 치더니 서둘러 경찰서를 빠져나갔어요. 아내의 불똥이 저한테 튀었죠. 왜 저 사람을 살려줘서 이 꼴을 당하냐며 한참을 경찰서 바닥에서 울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조금 진정이 됐는지 제 부축을 받아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내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죠. 아내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당장 아버님 집으로 가자고 저를 재촉했어요. 저는 차를 몰고 아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그분의 정체를 말해주었어요. 그 여성분은 15년 전 바람이 난 아버님의 내연녀였습니다. 아버님은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고집세고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아내와 결혼이 오가며 상견례를 하는데 아내가 아버님에게 대하는 게 너무나 대면대면했기 때문에 부녀지간이 가깝지는 않구나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아버님은 너무나 동경의 대상이고 멋진 분이셨어요. 제법 멋있게 옷을 입으시고 어디서나 대화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인상 좋기로 평이 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외도를 하셨다니 결혼 전에 돌아가셔서 만나뵌 적 없는 어머님이 가여웠어요. 아내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의 심정을 완전히는 이해는 못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힘든지 조금 헤아릴 수 있었어요. 아내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온 집안을 헤집어 놓았어요. 아버님은 낮잠을 주무시고 나오셔서 엉망이 된 집안을 보시며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렸어요. 아내는 아버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쏘아댔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부녀를 볼 수밖에 없었죠. 이 문제는 15년 동안 쌓아놓은 덩어리가 오늘 아내에게 터져버린 거였어요. 아내와 아버님의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 보였죠. 내가 어디에서 온 줄 알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이랑 어떤 수모를 겪었는데 이게 다 아빠가 딴 여자 만나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아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소녀처럼 여리고 얼마나 건강했어. 한평생 바람나고 마음 안 둔 아빠만 보며 살았는데 그렇게 비수를 꽂았으니 엄마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냐고. 엄마 맘이 맘이었겠냐고. 또 그 얘기야?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그 얘기로 날 힘들게 할 거니? 내가 지금도 내 앞에서 바람 피드냐? 넌 아직도 멀었다. 더 커봐야 이 아빠 마음을 이해할 거야. 이해요? 정말 내가 이래서 더 아빠가 싫어. 어떻게 자기 잘못을 하나도 몰라요? 왜 자기가 잘못했는지 인정을 안 하고 우리한테 이해만 바라냐고요. 어제 이 사람이 사람을 한 명 살렸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아빠 애인이래. 엄마 앞에서 죽고 못 살던 그 애인이었어. 그런 사람을 김서방이 살렸다고요. 아내는 아버님께 그동안 담아두었던 온갖 서럽고 아픈 기억들을 쏟아냈어요.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님과 어머님을 이혼시켜야 했다고 자책하며 울었죠. 아내는 아버님의 외도를 알게 되고 어머님에게 이혼을 하라 했지만 어머님은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으셨다 해요. 어머님은 미련하게도 30년을 산 아버님을 감싸기만 하셨대요. 오직 아버님만 알고 사셨던 어머님은 이혼하고 살 용기도 나지 않고 항상 입버릇처럼 네 아빠는 나 없으면 못 산다 라는 말을 달고 사셨다네요.
아내는 너무나 답답한 어머님이 싫었고 저와 결혼 전까지는 집을 나가 살았다고 해요. 어머님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가슴에 사무친 듯 보였어요. 자신이 집을 나와 살 동안 혼자 외로웠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버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언제쯤 아버님을 이해하는 날이 아내에게 올지, 아버님은 왜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저 담아둘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각자를 이해할 날이 올까요? 이렇게 간직만 해온 이야기를 이곳에서나마 마음을 털어놓으니 조금은 후련합니다. 살면서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어요. 저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한 가지 또렷하게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나란 사람이 너무 멋지다라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사람을 살리고 난 현실은 여성분의 누명과 아내의 원망이었어요.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고 가장 칭찬을 해줘야 하는 대상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땐 참 알 수 없는 마음이었고 회의감도 들었어요. 그래도 저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내도 이렇게 저를 위해 힘을 내는데 저도 툴툴 털고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